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편의점에서 몇 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초콜릿을 떠올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먹는 초콜릿은 사실 고대 문명에서 왕과 제사장만 마실 수 있던 성스러운 음료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기원전 1500년 중앙아메리카의 울창한 정글. 한 소년이 카카오 열매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감이 가득합니다. 이 열매는 그저 먹을거리가 아니라 신들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카카오 열매가 어떻게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문명과 문명을 건너며 오늘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초콜릿이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초콜릿 한 조각에 담긴 인류 문명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1500년경 중앙아메리카의 열대우림에서 시작됩니다. 마야 문명의 사람들은 이 정글 속에서 특별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카카오 나무였죠. 이 나무는 신기하게도 줄기에서 직접 열매가 열렸습니다. 럭비공만 한 크기의 단단한 껍질을 깨면 하얀 과육에 쌓인 수십 개의 씨앗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카카오를 맛본 사람들은 아마도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맛이 우리가 아는 달콤한 초콜릿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생 카카오는 무척 쓰고 떫고 심지어 약간 신맛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씨앗을 발효시키고 볶고 갈아서 물과 섞어 음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인류 최초의 초콜릿 음료가 탄생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이 음료를 카카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카카오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것이었죠. 마야의 신화에 따르면 카카오는 천상의 나무에서 온 것으로 신들이 인간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고고학 발굴 결과 마야의 왕실 무덤에서는 카카오가 담긴 정교한 토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토기들에는 신성 문자로 카카오를 담는 그릇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무덤에서는 죽은 왕이 저승에서도 카카오를 마실 수 있도록 실제 카카오 씨앗을 함께 묻기도 했습니다. 마야 사회에서 카카오는 중요한 제사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결혼식, 전쟁 전의 의식, 왕의 즉위식 같은 중대한 순간에 카카오 음료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카카오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음료를 모두가 마실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왕족과 제사장의 전유물이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카카오 나무는 재배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카카오는 특정한 기후에서만 자랐고 그늘진 환경을 필요로 했으며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한 그루에서 나오는 열매의 양도 제한적이었죠. 이런 희소성이 카카오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둘째, 카카오 음료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복잡했습니다. 카카오 씨앗을 발효시키고 말리고 볶고 껍질을 벗기고 갈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옥수수 가루, 칠리, 바닐라, 심지어 꽃향료까지 섞어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카카오가 지닌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마야인들은 카카오를 마시면 신성한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힘은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었죠. 마야의 왕실 잔치를 상상해봅시다. 웅장한 돌 궁전 안, 화려한 깃털 장식을 한 왕이 옥좌에 앉아 있습니다. 시종이 정교하게 장식된 토기잔에 카카오 음료를 따릅니다. 하지만 그냥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한 손에 든 주전자에서 다른 손의 잔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붓습니다. 그러면 음료 표면에 풍성한 거품이 일어납니다. 이 거품이 중요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이 거품이야말로 카카오 음료의 정수이며 신성한 기운이 가장 강하게 담긴 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왕은 이 거품을 먼저 마시며 신들과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날에도 카카오 의식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은 적의 수장에게도 카카오를 주었는데 이는 희생제의 전에 그를 정화하는 의미였습니다. 승리한 전사들도 카카오를 마시며 신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권력과 영적 권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평민들은 이 음료의 맛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 향기를 맡으며
언젠가 신들의 세계에 갈 수 있기를 꿈꿨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중앙 아메리카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즈텍 제국입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아즈텍은 거대한 영토를 지배했고 카카오에 대한 사랑은 마야 시대보다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카카오를 쇼콜라트리라고 불렀습니다. 나우아트로로 쓴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초콜릿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죠. 그런데 아즈텍 시대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카카오가 화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즈텍의 시장을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은 카카오 씨앗이 담긴 자루를 들고 다닙니다. 토마토 한 개는 카카오 씨앗 한 개, 큰 아보카도 하나는 카카오 씨앗, 세계 칠면조 한 마리는 100개의 카카오 씨앗. 모든 것이 카카오로 거래되었습니다. 병사들의 급여도 카카오로 지급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전사가 용감하게 싸우면 포상으로 카카오 자루를 받았습니다. 세금도 카카오로 냈습니다. 정복당한 지역들은 매년 수천 자루의 카카오를 곡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카카오 가격은 지역과 품질에 따라 달랐습니다. 가장 품질 좋은 카카오는 소콜루스코 지역에서 왔는데 이 지역의 카카오는 다른 곳의 카카오보다 2배나 비쌌습니다. 아즈텍의 황제 모테수마 2세는 카카오의 열렬한 애호가였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50잔이 넘는 카카오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황제의 창고에는 언제나 수만 자루의 카카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모테수마가 마신 카카오 음료는 특별했습니다. 전문 요리사들이 황금 거품기로 저어 만들었고 바닐라, 꿀, 칠리, 심지어 꽃가루까지 첨가되었습니다. 어떤 조합은 활력을 주었고 어떤 조합은 평온함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즈텍인들은 카카오 음료를 차갑게 마셨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핫초코를 떠올리지만 원래 초콜릿은 차가운 음료였습니다. 그들은 이 차가운 음료가 더위를 식히고 기운을 돋운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아즈텍인들은 카카오에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피로회복, 기력 증진, 심지어 체험 효과까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들은 반드시 카카오를 휴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문명은 곧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다 너머에서 온 낯선 이방인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그의 4번째 항해 중 현재 온두라스 해안에서 아즈텍 상인들이 탄 카누를 만납니다. 그 카누에는 이상한 갈색 씨앗들이 가득했습니다. 콜럼버스의 기록을 보면 아즈텍 상인들이 이 씨앗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마치 눈알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황급히 주워 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이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씨앗들을 스페인으로 가져가긴 했지만 금이나 향신료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진짜 변화는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정복하면서 시작됩니다. 코르테스는 모테수마 황제의 궁전에서 카카오 음료를 처음 맛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쓰고 향신료 맛이 강하고 기름진 느낌이 입안에 맴돌았으니까요. 그는 이건 돼지나 먹을 음료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사업가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카카오가 아즈텍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심지어 화폐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카카오의 잠재적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1528년 코르테스는 스페인으로 카카오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소개했습니다. 카카오 씨앗뿐만 아니라 그것을 음료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변화 하나를 더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스페인 수도사들이 카카오 음료에 설탕을 넣어봤더니 완전히 다른 음료가 탄생했습니다. 쓴맛은 부드러워졌고 달콤한 맛이 카카오의 깊은 풍미와 어우러지며 놀라운 조화를 이뤘습니다. 여기에 계피나 바닐라를 추가하자 유럽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음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 초콜릿은 스페인 왕실의 비밀이었습니다. 16세기 내내 스페인은 카카오 무역을 독점했고 초콜릿 제조법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스페인 왕실과 귀족들만이 이 음료를 즐길 수 있었죠.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17세기 초 스페인 공주 안네가 프랑스 루이 13세와 결혼하면서 초콜릿이 프랑스 궁정에 소개됩니다.
또 다른 스페인 공주 마리아 테레사가 루이 14세와 결혼하면서 초콜릿은 베르사유 궁전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은 초콜릿에 열광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초콜릿을 마시는 것이 유행이 되었고 초콜릿 하우스가 파리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작가, 철학자, 귀족들이 모여 초콜릿을 마시며 토론을 벌였죠. 곧 초콜릿은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로 퍼져나갔습니다. 17세기 후반 런던에서도 초콜릿 하우스가 대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콜릿은 부유층의 음료였습니다. 카카오는 비쌌고 제조 과정도 복잡했으니까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기계가 수작업을 대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초콜릿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828년 네덜란드의 화학자 반 하우텐이 혁명적인 발명을 합니다. 바로 코코아 프레스입니다. 이 기계는 카카오 메스에서 코코아 버터를 분리해냈습니다. 그 결과 훨씬 부드럽고 가벼운 코코아 파우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발명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더 맛있고 쉽게 녹는 코코아, 음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분리된 코코아, 버터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47년 영국의 프라이 앤 선즈 회사가 놀라운 제품을 선보입니다. 세계 최초의 고형 초콜릿 바였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코코아 파우더에 코코아, 버터와 설탕을 섞어 반죽을 만들고 이를 틀에 부어 붙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먹는 초콜릿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콜릿은 마시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초기 고형 초콜릿은 거칠고 쓴맛이 강했습니다. 진짜 혁명은 1875년에 일어납니다. 스위스의 다니엘 피터와 앙리 네슬레가 손을 잡고 새로운 초콜릿을 개발합니다. 피터는 초콜릿 제조자였고 네슬레는 분유를 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생각했습니다. 초콜릿에 우유를 넣으면 어떨까? 수년간의 실험 끝에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밀크 초콜릿이 탄생한 것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크리미한 맛. 이것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쓴맛을 싫어하던 아이들도 여성들도 모두 밀크 초콜릿을 사랑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 스위스의 또 다른 혁신가 루돌프 린트가 콘칭 기술을 발명합니다. 이는 초콜릿 반죽을 오랜 시간 저으며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초콜릿은 입에서 사르르 녹는 실키한 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초콜릿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캐드버리, 허쉬, 네슬레, 린트, 고디바 같은 브랜드들이 등장했습니다. 캐드버리는 영국 버밍엄에 거대한 초콜릿 공장을 세웠고 심지어 노동자들을 위한 마을까지 만들었습니다. 밀턴 허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초콜릿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초콜릿은 부자들만의 사치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내려가자 초콜릿은 정말로 대중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도 아이들도 누구나 초콜릿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초콜릿이 군인들의 배급품에 포함되었습니다. 초콜릿은 칼로리가 높고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고향에서 온 편지와 함께 초콜릿을 받으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초콜릿은 신들의 음료에서 시작해 왕실의 사치품을 거쳐 마침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초콜릿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초콜릿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보편적 언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시작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재미있는 사실은 아즈텍인들도 카카오를 사랑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초콜릿은 여전히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입니다. 최근에는 다크 초콜릿의 건강 효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즈텍인들이 카카오를 힘을 주는 음료라고 믿었던 것이 현대 과학으로 일부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초콜릿 산업 뒤에는 그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카카오의 60% 이상이 서아프리카의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생산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의 많은 카카오 농장에서는 아동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낮은 임금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윤리적 소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초콜릿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카카오 농가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바인 초콜릿, 토니스 초콜롤리 같은 브랜드는 윤리적인 방식으로 카카오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념을 소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장려하는 미닝아웃 트렌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는 카카오 산업의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개선하고 아동 노동 착취를 근절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변화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공정무역 초콜릿 친환경 인증. 카카오, 농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초콜릿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점점 더 윤리적 소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초콜릿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연구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카카오 재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재배 기술, 병충해에 강한 카카오 품종,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마야의 정글에서 시작된 카카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기원전 1500년 중앙아메리카의 한 소년이 카카오 열매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신들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카카오는 마야와 아즈텍의 제단을 거쳐 스페인 정복자들의 배에 실려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유럽 왕실의 비밀 음료가 되었다가 산업혁명의 기계를 만나 대중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작은 초콜릿 한 조각. 그 속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문명과 문명의 만남이,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혁신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초콜릿을 드실 때 잠시 이 긴 여정을 떠올려 보세요. 마야의 정글부터 아즈텍의 황금 궁전, 스페인의 범선, 유럽의 살롱, 산업혁명의 공장,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손까지. 이 작은 달콤함 속에 인류의 긴 여행이 담겨 있습니다. 초콜릿의 역사를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